네,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3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처음으로 하루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셔서 코로나 상황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최근에 유행 사항들이 매우 악화가 되고 있어서 예. 저희 같은 유행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저희들 어려운 것보다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너무나 클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재훈 교수님과 인터뷰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신규 확진자 숫자가 하루 40만 명 넘어섰습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규모로 올라선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유행 예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간인데요. 예.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여러 가지 연구팀의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평균 37만 명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하루하루 나오는 확진자가 요일별로의 패턴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집계된 확진자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주말 효과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예. 최근에는 한 가지 더 늘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등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일요일 저녁에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양성이 나온 것들이 월요일 아침에 확인이 되고 화요일에 보고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네. 화요일자 확진자가 수요일에 나온 숫자가 매우 커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숫자로 보면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높아져 보일 수도 있는 거인데다가 네. 또 하나 문제는 이 유행 예측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지금의 정책적인 상황이 당분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 2월부터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변화한 상태이고 특히 그렇죠. 방역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을 억제하는 데를 넘어서서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행이 증가하는 상태에서도 몇 번의 방역 완화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유행세에 모두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요인들, 상황 변화, 방역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수를 낳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줄곧 저희들이 들어왔던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정점. 이 정도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면 그 정점에 도달하고 곧 이어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기대해도 될까요? 정점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감염병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네.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감염병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점이 언제 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확진자가 감염자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이 확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감염자 중에서 확진이 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도 약 절반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4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염되는 사람은 80만 명 정도일 수 있다는 뜻인 거고요. 네. 그게 하루에 1.5에서 2% 가까이 감염이 된다라고 본다면 네. 일주일이 지나면 10% 이상씩 면역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사이에는 네. 어느 정도 더 이상 감염될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돌입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그 치명률이나 위중증 비율이 독감하고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다른 그 보도나 소스를 보면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또 많고 숫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정부에 자문을 하고 이제 같이 정책적인 방향 수립하는데 많이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감과 유사하다는 표현은 네, 독감과 유사하다라는 것은 일단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하. 정부가 말하는 독감의 치명률이 뭐 0.1%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독감은 이때까지 한 번도 코로나19 정도로 진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아하. 다른 말로는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으로 드러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가시냐는 부분인데 네. 인플루엔자가 지금처럼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독감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 이 말이죠. 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독감의 치명률은 더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0.1% 또는 0.07%라는 것에 과학적인 근거가 완전히 존재하진 않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설사 치명률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치명률이 지금은 많이 낮아져 있지만 네. 그래도 높은 상태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감염병을 결정하는 것은 치명률도 있지만 얼마만큼 많이 퍼지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이 퍼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루엔자와 오미크론 변이는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이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게 독감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옳은 표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감보다 훨씬 더 전파력도 높고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대응을 계절 독감 수준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증상이 심각하셔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서울 시내 각급 병원의 응급실들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예.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방에 있어서도 많은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신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검출이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현장의 의료 인력들이 아마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네. 의료 인력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은 계속 들어왔지만 지금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은 참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상황 같은데 일부에서는 의료 현장의 붕괴가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 정도입니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체감이 되시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정책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가 유지가 되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중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가 앞으로 유지 가능성이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경증 환자 진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민들께서 한 10% 정도가 감염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뭐 접종을 하셨고 경증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매우 많으실 텐데 예. 그런 부분은 경증 진료 체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인구 집단들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투약하는 네. 그런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중환자 진료 체계인데요. 예. 유행 정점이 확진자의 정점이 오고 나서 2주나 3주 정도 뒤에 중환자의 정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수가 2,700병상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과연 2,700병상으로 감당이 가능할지 아닐지가 이번 대유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야 그냥 자가 치료나 어떻게든 그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우리 의료 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병상 괜찮은지 의문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 조기 진료나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또 중증으로 옮겨가시고 악화되실 우려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네, 지금의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포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 가장 고위험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정책적인 수단은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을 최대한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약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지금? 치료제는 항상 모자라고 있고요. 네. 근데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와 코로나 상황 진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외국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약 3주 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서 더 나아간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 영어로 Living with Corona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영국에 있는 MBC 라디오 김철영 PD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영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디님.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지내고요. 런던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런던에서 아직 무사히 생존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확하게? 네, 저는 런던 우스터파크라는 곳에 있고요. 네. 한인타운이 있는 뉴몰든 근처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노원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하루 40만 명 안팎까지 폭증을 했는데요. 영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영국은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가 한 17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네. 사망자는 하루 100여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누적 예. 사망자는 한 17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숫자는 사실 그 2차 대전 때 영국 전체 전쟁 중에 사망한 민간인 전체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수준의 사람들이 죽은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10,000명 남짓인데 사실 여기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방역 모범 국가라고 칭송하는 게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네. 저희가 보도로 접하기로는 영국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는 네네. 완전히 해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대부분 해제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작년 7월에 네. 7월 중순에 소위 프리덤데이라고 해서 7개월 가까이 나라 전체를 봉쇄했던 것을 일시에 한 번에 대부분 이제 조치를 작년 7월에 이미 했고요. 예.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일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네.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도 이제 좀 권고하긴 했는데 이번 1월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다시 재택근무 권고를 없애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도 없앴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없어진 거는 예. 그 확진자 자가격리도 없앤 겁니다. 확진자가 자가격리하는 것도 없애고 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이 코로나 검사 자체도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검사를 별로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 한국 기반의 통계의 숫자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리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적용됐던 백신 패스 같은 것도 지금 없앴고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이제 1월 초에 영국에 왔는데 1월 달에는 마트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입장을 안 시켰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트 직원들도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네, 1월 초부터의 변화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TV로 봐도 손흥민 선수 네네. 출전하는 축구 경기장에서도 관중들 다 들어차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고요. 현재 네네. 상황들 거의 그냥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국은? 작년 프리덤데이 7월 때 제가 이제 한 달 있었었는데 영국에 네. 그리고 이제 이번 1월 초에 다시 영국으로 왔는데요. 작년 7월에 이제 소위 방역 조치가 해제된 프리덤데이 이후에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 축구 경기장 보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아무도 안 썼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만 사실 축구장에 입장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아. 사실 마스크 안 쓰는 게 가능했던 건데 네. 근데 작년 중반 이후에는 영국 정부 지침이 실외에는 아예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백신 패스까지 완전히 폐지되면서 사실상 완전히 모든 규제나 이제 이런 지침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요청받고 일부러 이제 어제 전철과 지하철 타고 시내를 한번 나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철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그 지하철은 이제 공기도 안 좋고 좀 더 좁고 밀집된 곳이라 한 20-30%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역이나 아니면 번화가에서는 이제 마스크 쓴 사람 보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보긴 좀 어려운 게 있는 게요. 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단 한 번도 봉쇄를 하지 않고 이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봉쇄란 게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센 정도, 그러니까 뭐 9시까지 식당 영업 제한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봉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여기서 봉쇄는 진짜 봉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식당, 술집, 뭐 영화관 이런 게 모두 영업 정지고 네. 결혼식도 야외에서만 하고 식사는 오로지 배달만 되고 음흠. 친인척집 방문 금지고 공공부분 출근도 10%밖에 안 되고 자영업이 네. 모두 사실 올스톱이었어요. 그런 걸 다 거쳤단 근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우리 정부가 조만간 거리두기를 사실상 폐지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네. 거리두기 완전히 없앴고요, 먼저. 직접 네네. 겪어보시기에 괜찮아 보이십니까? 거리두기 없애고 각자가 알아서 조치하는 이 상황이요? 영국의 상황? 이게 한국과 지금 케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근데 네. 이제 한국의 이제 비교해서 이제 영국 정부의 정책들을 제가 이제 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한국에 비해서는 이제 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 정책이나 결정들이 사실 2년 동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좀 엉망처럼 보인 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런 바이러스 진화 과정이라는 게 결국 잠복기가 짧아지고 전파력은 높아지고 대신에 이제 치명률은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변이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 여름에 영국 정부가 이제 전격적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계속 단계적으로 이걸 이제 풀었던 것도 예. 물론 이제 백신 접종률도 좀 높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6,800만 인구 중에 이때까지 확진된 사람이 네. 1,9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네. 30%가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백신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들도 이제 67% 정도가 되니까 네, 김철영 PD님, 저희가 시간이 다 네네. 돼서 네. 일단 네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그 네네. 영국상 모니터링 좀 잘해 주시고요. 부디 건강하게 네네. 끝까지 잘 지내시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영국 런던에서 MBC 라디오 김철영 PD였습니다. 교수님, 뭐 김철영 PD가 본인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전제를 했고요. 교수님도 계속 영국 상황 모니터링 해 오셨을 텐데 영국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방역 상황과 영국 상황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황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영국에서 겪었던 심각한 피해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까지는 그래도 피해를 잘 미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습니다만 예.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네. 영국에서 이렇게 다 뭐 규제 풀고 백신 패스 없애고 심지어 입국자들도 백신 안 맞아도 그냥 아무런 격리나 검사 없이 막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전제는 이미 영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감염이 됐거나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재감염 가능성 아닙니까? 네, 재감염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감염을 통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그런가요? 또 하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전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 그 다음 변이가 등장할 경우에는 네.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재감염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재감염이 된 경우에는 중증화율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재감염 가능성이 있지만 중증화율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차라리 빨리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리 걸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고요.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처럼 유행 정점인 순간에서는 감염되었을 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예. 안 걸리면 좋은 겁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중증화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도 있고 합병증도 있기 때문이죠. 네.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자영업자들께서 너무 오래 고생하시기도 하셨고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방역 이 거리두기 자체를 유지해봐야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네. 하지만 지금 풀어버리면 중환자가 감당이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공존하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게 사회경제적인 피해에 중점을 둘 거냐 방역상의 피해에 중점을 둘 거냐에 대한 가치 선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은 없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저는 중간 지점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미 유행 정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소규모의 변화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된다라면 네.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의 중환자의 정점이 올 텐데 네. 그 중환자의 정점이 1,800명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나 아니면 재원 연장자 숫자를 넘어갈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사망도 못 막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저는 큰 폭의 변화까지는 한 2주, 3주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3주 결국 정점이 2주, 3주 후 정도에 온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정점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요. 하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의 유행 규모를 조금 더 늘리게 될 경우에는 네. 3월 말에 온 중환자의 정점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환자의 정점까지도 지나간다라면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시기까지는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 갈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부터입니다. 아마 그동안 계속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크게 비판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폐지라든지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5월 10일 정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조금 달라 보이는 면들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큰 충돌처럼 보이는 면들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막상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부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의 의견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하나 다행인 것은 4월 말 정도가 지나가면 유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하. 다음 정부에서는 네. 이 방역 정책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네.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자세를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사후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예. 겨울에 다가올 수 있는 중규모 정도의 유행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4월이면 이제 좀 감소 추세고 그런데 겨울에 다가올 수 있는 중규모 유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대유행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의 위협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예.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큰 파도가 지나가도 중간 정도의 파도들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체에 의한 유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역 정책, 백신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잘 유지해 나가서 네. 지금의 경험을 일종의 교훈으로 삼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회로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나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또 다른 유행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한숨부터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네.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은 정말 가혹한 조치들이었잖아요. 예. 다음에 유행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전에. 네, 그런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크게 가지고 오는 정책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러프하게나마 간략하게나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면 누구에게 보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런 그게 것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맞아서 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그런 근거가 없었죠. 법적 근거 없었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측면은 고위험군들을 보호한다라면 고위험군들은 누구부터 챙겨야 되는지, 아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챙겨 드릴 건지, 네. 그리고 약물적인 중재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한다라면 국내에선 어떻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해외에서 개발되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수입해서 비축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장기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유튜브로 운뚱님께서요. 신속 항원으로 바로 양성 판정 받았어요. 너무 무섭고 아픕니다. 빨리 확산 잡고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래요라고 그 바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유행 언제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재훈 교수님 말씀처럼 대비를 미리 잘 해놔서 보상 체계, 예방 체계, 그리고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체계, 의료적인 그 체계들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좀 연구 노력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